2009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행 배를 타려던 살인범을 극적으로 검거. 당시 일본 언론들은 무려 2년 7개월 만에 검거된 살인범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야, 2년 7개월이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도망을 다닌 거죠? 그러게. 2007년 3월 살인범 이치하시 다스야는 영국인 영어 강사 린제이 호커를 성폭행하고 살해. 경찰은 이치하시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 수사반을 꾸린 뒤 잠복과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고요. 무려 1,000만 엔, 당시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무려 2년 7개월이나 살인범 이치하시의 흔적을 수사했지만 수많은 허위 제보가 쏟아지고 수탁에 허탕을 치는 등 수사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넘는 도둑이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제보한 한 장의 사진 덕분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건 뭐죠? 아까 학생증 증명사진 같은 것 같은데? 이치하시는 아니죠? 누구야?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쌍꺼풀과 오뚝한 코, 얇은 입술까지 완전히 다른 인물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이치하시 본인의 사진이 맞습니다. 얼굴 바꿨구나. 성형수술? 바로 바꿨네. 도망 다닌다고. 아니, 저 눈썹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꾸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이치하시 같아요. 사실 이치하시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얼굴을 성형하며 페이스오프를 감행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바늘과 실로 코를 꿰매고 입술을 자르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살인범 이치하시가 나고야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던 의사는 사진 속 이치하시의 볼에서 사마귀 제거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과거 그의 볼에 있던 사마귀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제보했던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대단했네. 아, 잘했네. 자, 경찰은 의사의 제보 덕분에 이치하 씨의 새로운 수배 사진을 배포했고요. 마침내 2009년 11월 10일 배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치하 씨를 목격한 한 선박회사 직원의 신고로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오프 살인범 이치하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뭐 이런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에서 이걸 했다니까 정말 너무 공포스럽다, 정말. 199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유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중에 흑인이 있다라는 제보와 차량 번호판에 YZA라는 글자가 있다라는 제보를 근거로요. 당시 21살이었던 흑인 남성 체스터 홀먼을 용의자로 체포. 그리고 제가 범인 얼굴을 봤어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홀먼을 범인으로 지목한 한 노숙자의 결정적인 제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홀먼은 살해 혐의가 인정돼 1993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난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범인이 아니라고요. 그는 누명을 쓴 수감자들을 도와주는 한 단체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움으로 2018년 홀먼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는데요. 그 결과 홀먼은 수감된 지 무려 28년 만에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증거도 많았고 홀먼이 범인이라고 한 제보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죄가 나오죠? 재수사 결과 범인 얼굴을 봤다고 증언하라고 경찰이 강요했어요. 당시 실적에 혈안이 돼 있던 경찰이 노숙자를 폭행까지 하며 홀먼을 범인으로 지목하라고 거짓 제보를 강요했던 겁니다. 자, 이 경찰의 제보 조작은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범인은 붉은색 바지를 입었고 안경이나 모자는 쓰지 않았다라고 제보했는데요. 사건 발생 이래 홀먼은 녹색 바지에 안경과 모자를 쓴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친구의 제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보자들도 사실은 경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실수로 뭐 다른 사람 검거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악의적으로 저 사람을 지목하고 간 거네. 경찰의 조작된 제보 때문에 28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홀만. 21살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새 49의 중년이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작한 거짓 제보에 희생된 대가로 980만 달러, 한화로 약 10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 사람 가족들도 야, 니네 집 아들 살인했다네. 뭐 이런 소리 들었을 거고. 그죠. 아이고. 참. 그가 잃어버린 지난 28년의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2019년 4월 6일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서 18세 나우엘 비탈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사건 당시 CCTV에 범인의 모습이 찍혔지만 하필이면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장에 범인이 흘린 단서도 없고요. 사건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 수사가 난항에 빠지며 미제 사건이 될 뻔한 그때 그 사람이 나우엘을 죽인 범인 같아요. 사건 이틀 뒤 경찰서에 걸려온 결정적인 제보 전화로 나우엘 살인범이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뭐를 알고서는 저렇게 제보를 한 거죠? 제보자가 범인을 확신한 이유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뭐 가격 올리고 뭐 주소 쓴 거 보니까 네네. 이거 이렇게 물물 거래하는 그러게. 그런 사이트에 올린 건가요? 중고 사이트인데? 네. 그 이게 왜요? 판매자가 SNS에 올린 중고거래 게시물을 본 나우엘의 친구는요.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가 SNS에 올라왔어요. 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범인이에요. 저기 심지어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이었어. 맞습니다. 야, 저또 너무했다. 야, 이거 진짜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잘 잡혔다 이 나쁜. 없네, 진짜. 일면 수십년 진짜. 사건 당시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누군가가 SNS에서 판매 중이라고 제보했던 거예요. 우와. 이 운동화가 피해자인 나우엘의 것이란 걸 증명이라도 하듯 SNS의 사진 속 운동화에는 붉은 자국, 혈흔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진 살인범은요, 사건 당시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뺏으려고 했지만 나우엘이 저항하자 그를 살해. 나우엘이 쓰러진 틈을 타 운동화를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나우엘을 살해한 다음 날 SNS에 떡하니 피해자인 나우엘의 운동화 판매 글을 올린 겁니다. 짜증나. 하지만 이 게시글을 보고 나우엘의 운동화인 것을 알아챈 한 지인이 경찰에 범인을 제보했던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와, 운동화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고작 운동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 그것 때문에 뺏긴 거고. 아휴. 나우엘을 살해한 범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대 8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2015년 4월 4일) 오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지역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 마이클 토마스 슬레이저. 그런데 미등이 고장난 한 차량이 그의 눈에 띄었고 그는 차량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해당 차량을 멈춰 세웠는데요. 그런데 도망간다. 도망가나요? 딱지 안 끊으려고 그러는 건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차를 버리고 왜 도망가? 어. 차량 도둑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량 보통 탈취범. 그런 게 많잖아. 교통단속에 걸리자 갑자기 도주를 시도한 운전자 월터 라머 스콧. 사실 그는 과거 10여 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력 때문이었는지 스콧은 경찰 슬레이저를 피해 달아났고요. 슬레이저는 곧바로 스콧을 뒤쫓았는데요. 네. 그런데 도망가던 스콧은 돌연 경찰 슬레이저가 가지고 있던 페이저건을 빼앗아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낀 슬레이저는 어쩔 수 없이 스콧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요. 이후 스콧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그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안타깝긴 해요. 아니 경찰도 얼마나 좀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 뒤인 4월 7일 당신을 스콧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 슬레이저가 스콧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정당방위 아니었어요? 과잉방위로 봤나? 슬레이저가 체포된 이유는 그날의 진실을 담은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근거리에서 그냥 아예 조준 사격을 했네. 몇 발을 쏜 거예요 지금? 뭐야? 총을 저렇게 많이 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싸워 그리고? 그리고 병원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수갑 채우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한 기자님께서 얘기한 거랑 완전 내용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소름이다 이거. 유전 서스펙트네 이거. 이 정도면 완전 반전인데? 영상 속 스콧은 완전 비무장 상태고요. 슬레이저는 달아나는 스콧을 향해 무려 8발을 조준 사격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미쳤어. 뭐야. 심지어 쓰러진 스콧 옆에 테이저건을 두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그러지 마. 아 뺏었다라고 거짓말한 거구나. 네. 그러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소름 돋게 스콧이 테이저건을 뺏어서 자신을 위협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라며 거짓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충격이다 이거 진짜. 경찰이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저런 보고서를 내지? 저 영상 하나 없었으면은 그냥 완전히 묻혔겠죠. 사건의 대반전을 가져온 이 동영상의 촬영자는요. 당시 출근 중이던 청년 페이린 산타나였는데요.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경찰의 보복이 두려워 동영상을 제보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슬레이저의 진술대로 보도되자 산타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스콧의 변호사 측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와, 야 진짜 천만다행. 정말로 저 영상이 없었다면 진짜 묻히는 사건이었을 텐데 너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결국 2016년 12월 슬레이저는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산타나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내가 희생자의 가족이라면 어땠겠어요? 꼭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12년 5월 미국 뉴욕의 경찰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33년 전 그 아이 당신이 죽였잖아. 네, 사실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33년이나 숨어있던 범인이 왜 범행을 자백하게 된 건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 맨하튼 당시 6살이었던 꼬마 에탄 파츠는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감쪽같이 사라진 파츠. 밝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은 각종 뉴스와 신문 일면에 보도되며 세상에 알려졌고요.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뉴욕 경찰은 물론 FBI까지 나서서 미국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요. 사라진 파츠의 흔적, 범인의 단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너무 안타깝네요. 백주대낮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파츠가 실종된 지 4년 만인 1983년에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파츠의 실종일인 5월 25일을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 팩에 실종 어린이의 사진이 게재된 것도 이 파츠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저 정도로 캠페인까지 있었다면 뭐 정말 온 국민이 계속해서 이 파츠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유, 안타깝네요. 결국 실종 22년 만인 2001년 안타깝게도 파츠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사건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고요. 근데 저게 어떻게 뭐 실종이 됐건 사망이 됐건 어떻게 처리가 됐건 이 가족들은 어떡하냐고요. 가족들의 마음. 다만 시신이라도 그런 그럼. 마음은 아니겠어요. 아휴. 그런데 영원히 잊힐 뻔했던 파츠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 사건 발생 31년 뒤 2010년 맨하튼 검찰청에 사일런스 벤스 검사가 새로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파츠 사건을 재수하기 시작했고요. 얼마 뒤 뉴욕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전에 그가 뉴욕에서 아이를 죽였다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뉴저지에 사는 51세 남성 페드로 에르난데스가 과거 한 아이를 살해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뉴욕 경찰은 즉시 에르난데스를 체포. 그리고 집요한 추궁 끝에 그가 33년 전 이 파츠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와, 솔직히 그냥 설마 하고 그냥 뭐 그 얘기 들었을 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정말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결국 에르난데스는 에탄 파츠 살해 혐의로 201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8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살인범을 보며 파츠의 아버지는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건 그래도 오래된 사건을 집요하게 잊지 않고 수사했던 분들이거든요. 장기 비제 사건은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는 거. 어쨌든 저희도 뭐 아이를 찾는다는 제보나 이런 것들 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2013년 4월 18일 미국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3일 전 하루아침에 두 다리를 잃고 병원에 실려온 27살 청년 제프 바우만이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수술 후 마취 기운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임에도 바우만은 정신이 들자마자 메모지와 펜을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Bad. Saw the guy. Looked right at me.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을 부상시킨 범인을 봤다라는 제보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우만의 메모가 공개되자 보스턴 마라톤 테러 결정적 제보 입수. 오, 바우만의 메모는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최악의 테러로 불리는 보스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였습니다. 아, 저거 너무 끔찍했잖아. 이 사건이었구나. 아, 그 보스턴 테러로 다리를 잃은 거예요? 그렇죠. 저 너무 끔찍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방이 테러 가방이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어. 사건이 발생한 건 2013년 4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 오후 2시 50분경 마라톤 결승 지점에서 잇따라 폭탄이 터지면서 세 명이 목숨을 잃고 26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And we will find out who did this. We'll find out why they did this. 9.11 테러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 미국 경찰과 FBI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수사에 돌입. 9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였는데요. 테러 직후 FBI는 테러 현장 주변에 600여 대의 CCTV를 수집. 이때 모인 데이터만 10테라바이트. 이는 영화 10,000편에 해당하는 분량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약 5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상황.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FBI는 용의자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아니, CCTV가 있다고 해도 저게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봐야 찾잖아요. 그럼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았네. 그런 상황에서 테러 용의자를 목격한 바우만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메모로 남긴 이 결정적인 제보. 이 메모는 곧바로 FBI에 전달됐고요. FBI는 바우만에게 테러범에 대한 구체적 인상착의까지 확인하며 테러 현장의 수많은 인파 중 2명을 용의자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명이 어디야? 그러니까 이 제보가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이때 테러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다리를 잃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거군요. 그렇죠. 깨어나자마자 어쨌든 처음으로 하신 게 제보니까 의식이 오자마자, 그죠?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바우만의 제보로 보스턴 테러범 수색은 급물살을 탔고요. 바우만이 제보한 바로 다음 날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덕분에 어쨌든 테러범을 체포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된 겁니다. 예. 이게 빨리 검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또 어떤 연쇄 테러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